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로 대선 전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차기 대선 선거일은 예상대로 5월 9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 끝에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자신이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정한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전 의원님, 지금 이제 황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를 결국 선언을 했는데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컸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분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측에서 출마를 해달라. 지금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뜩이나 지지율은 낮고 유력한 대선 후보군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이 어떤 후보 경선의 흥행머리 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 의지 표명 내지는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불출마 선언을 늦춰달라 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고민이 많았던 이런 상황인데 오늘 5월 9일로 대선일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 더 이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에 관해서 애매모호하게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전국의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입장을 정리한 건데 저는 그동안에도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로움이고 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국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출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진 분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분은 출마하지 않으리라고 봤고 오늘 결국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15% 안팎이다 보면 개인적인 욕심도 사실 뭐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분석이십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불출마 선언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 자체가 좀 난센스 아닙니까? 웃기는 일이죠.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3달 가까이 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좀 야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초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국정농단 사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공동 책임을 느끼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나마 권한대행을 국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정 안전과 그다음에 이 대선이 공정한 관리, 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이 고유의 업무를 조용하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해도 시원찮은데 대선 출마 운운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간보기하고 그러다 지지율이 좀 오르면 출마할 것처럼 이야기하다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것은 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뭐 여러 계시기 때문에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사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공직자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직자 출신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공직자 출신의 또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고위 관료 출신들의 어떤 그 정치 활동의 한계를 사실은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요. 보통 1+1이 3이 되면 이걸 이제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부정적 시너지를 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의 상당수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갔습니다. 그래놓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정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보를 보면은 단순히 권한대행으로서의 관리 책임이 아니라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SNS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실은 뭐 불필요한 곡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잠재적 보수층에서는 일말의 기대를 거는 대표적인 그 상징적 인물처럼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8대 0으로 헌재의 결과가 끝나고 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성명을 발표할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느냐고 이 자리에서 패널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안 하다가 당일에요. 네, 오늘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입장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애초부터 그걸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친박계나 여권들의 요구 때문에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출마할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 손주하고 뭐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또는 뭐 그 일련의 행보들이 사실은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행보를 띠고 있었고 또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보수라고 하는 그 소위 후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그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그렇다면 애초부터 생각이 없다면 나는 그 권한대행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질의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얼마나 애매모호한 그런 네.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마음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친박들의 이른바 친박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탄핵 전국용 카드 아니었냐, 황교안 대행 카드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 대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늘 포기한 것은 뭐 그 일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동 사저 앞에서의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서 지지율 그 태도 때문에도 지지율이 또 더 떨어지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의미 있는 득표가 확보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이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기한 거고 대선에 대한 중립 관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좀 챙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황 대행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 대한 그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불비함에 대해서 빨리 좀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2번에 걸쳐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 관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파면된 이 전국에서 황교안 대행께서 어느 정당의 치우침 없이 국정의 혼란 상태를 정리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은 이제 여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진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 의원님,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유력한 대선 주자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당의 진로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좀 더 옹색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 분 말씀 중에 저는 뭐 황교안 대행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분이 적어도 내가 대선을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래도 법무장관 그다음에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이고 그 과정에서 옳은 일이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여당에서 그래도 당신이라도 버텨달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마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동안 보여온 행보가 과연 권한 대행으로서 그 도를 넘는 대선 행보였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시점에 정치는 타이밍인데 대선일을 공고하면서 오늘 불출마 선언한 것이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전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네. 마음이 좀 급하고 대립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정치권에 있는 또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에서 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국면을 봤으면 어쨌든 좋겠다 하는 하나의 그런 말씀이고요. 불확실성은 거쳤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예. 뭐 홍준표 경남지사도 있고 지금 주자군이 너무 넘쳐나서 걱정인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다만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 어쨌든 대선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입지가 옹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그렇게 정권이 국민적 심판을 받고 있다 해서 국민들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하등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해서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까지 탄핵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헌법에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반대당으로 정권은 넘어간다 이렇게 규정해야 옳지요. 그래서 예.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곧 닥칠 것 같다는 느낌. 특히 친박계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황교안 총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정치 공학이라든지 구도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결국은 4당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표 주자로서 출마하지 않겠느냐, 당선될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기에 충분한 행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의 입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지지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한 50%는 보수 아닙니까? 50%가 진보라면. 그러나 분명히 그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 있고 보수 정치인들이 또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합리적인 보수 또는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늦어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안 나오겠다고 한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뭘 걱정했느냐면 무정란 정당이 될 것임을 걱정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과연 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예. 지금 이런저런 후보들이 지금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기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후보를 내기는 낼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단합할 네.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숙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숙제 가운데 하나 일각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또 하나의 대안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전용학 의원님 말씀대로 뭐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뭐 이 자유한국당이 집권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자격이 있는 동시에 다만 반성의 의무가 더 처절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예. 또 야당으로서도 이 야당에게 올 것 같은 이 기회가 야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의무가 또 하나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정치 전체를 발전시키는 일에 이 여야가 이 대선에 누가 집권하느냐에만 올인하지 말고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지금 진보가 집권할 가능성은 훨씬 많아졌지만 이 와중에도 어떻게 이 정치의 두 축인 합리적 보수를 새로 세워갈 것인가도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김황식 총리 같으신 분들이 예. 나와서 정말 어떤 국민 통합이나 합리적 보수의 어떤 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카드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성의 의무가 확실히 큰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분 저분에서 한 10여 분에 이르는 일 현상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 정치 전체를 참 우습게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걱정이 희화시킬 됩니다. 수 있다. 네, 어쨌든 철저한 반성과 또 그걸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예. 그런 보수의 모습 또 그것을 타산지도 삼는 진보의 모습 함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쏠렸던 10여 %의 그런 지지, 과연 그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도 궁금하단 말이죠. 김민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자유당 후보가 오늘까지 아마 11분일 거예요. 축구단 숫자인데 그중에 이제 의미 있는 득표를 갖고 있는 분은 사실은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죠. 3%대, 여론조사상, 예. 여론조사상 3%대 정도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0%대 후보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에게 지지를 보냈던 분들 반 이상은 아마 그 부동층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답변할 거라고 보고 예. 그중에 일부가 이제 그 바른당 후보나 아니면은 자유당 후보로 가는데 실제로 표심을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지사. 도지사의 경우가 최근에 그 좀 거친 말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비교적 그런 거친 발언이 없는 이제 한교안 대행으로 지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이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인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김황식 후보가 만약에 거론된다면 이분도 반기문 전 총장과 그다음에 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하고 같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출직을 해보질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도 끝까지 레이스에 합류를 못할 거다라고 보면 예. 의미 있는 득표를 갖고 자유당의 후보가 될 분이 과연 누구인지 정말 걱정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 표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곳에서는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중도 진영으로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당분간은 관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표심들은 그러니까 예. 일부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가능한 후보로 지지도가 왔던 거고요.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분 중에 일부가 예. 그 저희 문재인 후보 쪽으로 왔던 표도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 쪽으로 온 표가 있는데 예. 지금 마지막 결집되어 있는 한교안 그 권한대행의 표는 사실은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 보수층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그 자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어느 당을 선택해서 하지는 이동할 않을 것 것이다.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층으로 네, 남아있을 것이다.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현 전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자유당이라 그러시잖아요. 네. 과거에 그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상대편이 뭐 열린당, 여루당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당이라고 불리기를 네, 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이유는 알겠습니다. 지킬 뭐 필요가 그렇게 있고요. 해주셔도 충분히. 그다음에 김황식 전 총리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김황식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그 공천해가지고선 경쟁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 스스로를 내려놓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총리로 이 양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잘 봤는데 과거에 이 훌륭한 호남 출신의 김황식 총리를 서울시장 경선을 한다 그러면서 소위 친박계 몇몇이 경선 후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으며 김황식 총리 후보 당시 그 예선 후보에게 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봤거든요. 정말 김황식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해서 밀고 싶으면 자유한국당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라고 좀 제가 충원을 무슨 해주고 소속원은 싶고.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갖고 있던 표는 표심. 아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정말 보수의 그 잘못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제대로 된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소위 중도까지 끌어안는
뭔가 마지막 그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 상당히 그 비관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요, 전 국민이 심정적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언론도 한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이 보수 쪽의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김황식 전 총리가 과연 출마할 거냐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치 뭐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관해서 논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당에 책임 있는 분이 그분을 모셔오겠다고 했다거나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이 가능하지만 표심 흐름에 예. 따른 정국은 어떻게 그리고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제 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추세, 트렌드를 보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현재 10% 미만의 그런 주자들의 지지율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갈 거냐? 우선 그래도 여권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홍준표 지사가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분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일 크다. 뭐 이 예선 과정에서도 밴드 왜곤 효과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쪽으로 일단 몰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과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밝히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좀 받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 그래서 일부는 그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탄핵 정국을 겪고 이제 대선 국면에 맞이해서 보수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는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매우 위험하고 또 이렇게 믿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선이든 본선이든 여론조사든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앞으로 것 뭐 같습니다. 대선 과정 뭐 한 달 반여 남아 있는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의 또 하나의 변수를 꼽는다고 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은 이유를 갖추고 신속하고 절제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성실히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21일 검찰이 요구했던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어쨌든 소환 날짜를 21일로 잡은 것은 아마 적절한 타이밍을 굉장히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빨리 소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변호인단을 좀 새로 꾸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든가라고 하는 측에서 시간상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그 특검 출석 문제, 대면 조사 문제 가지고 서로 핑퐁을 쳤듯이 아마 그렇게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점까지 충분히 검찰이 고려를 해서 아마 21일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돼서 나가는 것 자체를 왜 국민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세 차례 담화를 하셨을 때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에 나가겠다 약속을 하실 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그 선고 요양문에 보면 철저하게 헌법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사실 자승자박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만시탄이지만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이번에 나가서 국민에 대한 네. 마지막 의무이고 도리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철저하게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예상했던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시일을 좀 차일 비일 늦추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국민 여론의 81%가 헌재 결정을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대통령은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여론도 거의 뭐 90% 가까운 국민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삼성동 그 사저에서의 보여줬던 모습,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마치 그 금이 한양이라도 된 듯한 그 전 대통령과 그분을 보좌하겠다라는 소위 8인 의원들의 그런 역할 분담이 이른바 나오면서 친박계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삼박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동 친박이라고 해서 삼박이라는 용어가 또 신용어가 나왔는데, 이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중의 여론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나 아니면은 검찰 수사를 그동안 기피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피했을 경우에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성에서 아마 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그날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대통령의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히겠다. 얘기했는데 본인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지금 13가지의 그런 피의 사실, 혐의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니면은 부인할 건 부인할지에 대한 방침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 한 차례 그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피해의 이미지, 친박층, 지지층을 겨냥한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어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이제 헌재 결정에서 헌재 재판관 한 분이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게 보수 정책을 펴나가다가 탄핵된 게 아니라 본인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 김의원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라든지 또는 특검에 이제 그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본인이 강조했듯이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안 설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나가지 않게 되면 정말 그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불운한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삼성동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친박 단체들이든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한 어떤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이 여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을 수행하는 검찰로서의 예. 그런 그 소명을 아까 공정하고 뭐 그다음에 신속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롭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는 저는 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법대로 예. 해나가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또 국격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포토라인에 과연 세우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냐라는 이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전례를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미 4번째 전직 대통령 수사인데 뭐 다 포토라인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탄핵 선고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 이제 뭐 당연히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론이 이렇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정홍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좌고 우면 뭐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그리고 우직하게 수사하되,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수사해서 뭐 물을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게 여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통보를 하면서 예. 21일로 이게 꼭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일주일의 여유를 주고 21일로 통보한 것은 최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유가 좀 있지 않았었느냐?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사실 이제 두 차례나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에도 협조하겠다 하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뭐 다른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응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고 평범한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이것은 곧바로 체포영장이나 앞으로 수사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구속영장 말씀을 주셔서 추가로 그래서 적극 질문드리는데 협조할 거다 협조할 이렇게 것이다.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수사 이후의 이야기이긴 한데 전 의원님 사실은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선 구속영장에 이후로 관해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중대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구속 수사를 너무 남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면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나 공인의 입장에서는 구속 자체가 어떤 처벌보다도 더 무거운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대통령이라 해서가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주기 바라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그 점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보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 전직 대통령 예를 네.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리고 국격 말씀하셨는데 국격은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격을 세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제가 뭐 출연자로서 여기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60%가 넘는 국민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국민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수사에 정말 네. 잘 협조하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한 만큼 21일을 기다려보고 그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정치적 고려를 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마 검찰이 처한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그다음에 심대한 사안일 경우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거인멸이 제일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에도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기록물이 파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그 뭐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기록물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정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행자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안종범 전 수석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구속되어 있고 조윤선 전 장관도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그 전현직 그 장차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인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죄가 가볍지 그 않습니다. 부분도 그리고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비추어서 대통령이 정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네. 조사 과정에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현 단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대로 21일 날 출석해서 성실히 적극 임하겠다라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가 됐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상파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갈수록 재밌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건 뭐 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당들은 아직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몰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역사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이 혁신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배신을 정치라고 찍는 박근혜식 패권 정치를 다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 여러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 의원님, 사실 뭐 이제 토론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 또 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냐, 또 할 만큼 충분히 이야기됐다. 이런 여러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과거에 속했던 새누리당의 그 검증 토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토론으로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오늘날의 이런 상황은 안 왔겠죠. 그래서 토론은 이것보다 훨씬 자주 계속되어야 되고 다양한 차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일각에서 건강 문제도 나오는데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뭐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나중에 짚기로 하고 일단 검증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토론을 뭐 지금 한 것에 3배로 늘린다 해서 검증이 다 되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에 있을 때 정확한 선택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지금 그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시간이 생각합니다. 좀 너무 촉박한 거 아닐까요? 좀 그걸 좀 다양하게 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좀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정당은 지금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총체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10년 여당 해보셨고 10년 여당한 경험으로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빚이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면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토론 방식의 다양화 좀 더 심층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3자 외부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어저께 토론회는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7차례나 TV 토론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선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후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앞서 그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데 건강 문제에 대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 것은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했고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 왜곡 허위 사실에서 페이스북에서 글을 내렸는데 네. 일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예. 방식은 네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 다양하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시간을 더 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토론을 놓고 선관위에서 아마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선관위에서 그 수렴을 해서 당에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호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그 정권을 담당할 가능성이 많아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누구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신이 있어서 더 토론을 깊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국민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토론회를 TV 토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조금 더 새롭게 변화시를 줘가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께서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해서 뭐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네. 2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하고의 접촉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후보 검증, 이게 사실 텔레비전 토론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토론이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예비 후보들 간의 당별 토론도 그렇지만 본선 토론을 볼 때도 이 토론이 중요하지만 이 예. 토론이 갖는 결정적 약점은 잘못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TV에 나오는 그런 외형적 모습만 보고 선택하는 이미지 정치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하더라도 민주당 예비 후보 한 분 얘기가 그 보좌진들이 적어준 공약을 읽어대는 것, 이것이 검증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한 후보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한번 무제한 토론 같은 거를 통해서, 이거 예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지금 종편도 있고 하니까요, 하루 종일 한번 국민들한테 예.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분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어떤 사상적 배경, 정책에 관한 이해도, 그다음에 국정 운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하루 종일 해보는 텔레비전 토론을 해보면 네. 어떨까?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출마를 네. 해봤으니까 알지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게 뭐 예.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후보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룰일 테고요. 사실 이제 후보 검증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검증 공세가 좀 강해지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자꾸 설화가 나와요. 캠프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뭐 팟캐스트라든가 또 아니면 뭐 트윗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꾸 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도 그 이제 사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없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후보의 뭐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무슨 주변 것 다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있는 분들의 검증이 예년 선거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그 새로운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대 대선을 쭉 보면은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으로 집중이 되지 캠프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검증한 거는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은 뭐 감수하지만 이게 좀 후보에 대한 말과 그다음에 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은데 너무 캠프 인사들로 가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당신은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 내 주변의 그 참모들의 외교안보 경력만 보면 수백 년이 된다. 부시가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면 당시에 탈레반에 대해서 탈레반이 뭐냐, 무슨 밴드 이름이냐 할 정도였지만 내 주변의 참모의 경력을 합치면 수백 년이 된다 그래서 믿어서 그 결국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은 그 이라크 사태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를 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왜 후보도 중요한 만큼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위, 13위를 달리는 거의 중강대국이고 따라서 누가 참모 역할을 하고 누가 자문을 하고 누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보좌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설화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거 자체도 매우 중요한 검증 네.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뭐 한 전체 캠프가 모두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침소봉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의 정책과 그다음에 가치나 노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좀 과도했던 것 내지는 팟캐스트 나가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인용했던 것처럼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군 장성이 어느 분야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어떻게 포진돼 있느냐를 놓고 평가가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하다. 발언 하나를 놓고 캠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만큼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후보와 함께하는 그 동지들 전체의 그 국민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포럼의 논평하고 오늘 문용식 씨의 발언은 이 질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포럼의 성명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용식 씨의 오늘 발언은 선거를 치러본 저희 입장에서요, 저 가짜 뉴스, 저 심각한 겁니다. 네. 저는 문용식 씨의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런 표현을 써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이미지에 네. 경직되고 뭔가 좀 과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더 씌운다는 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연해야죠. 사실 네. 이제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갈 길 바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습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